학교 회의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한 줄로 걸어 들어오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교장은 벌떡 일어나 당황했고 가해자 부모는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자리를 주도하겠습니다. 가해자 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정기혁입니다. 중앙지검 검사고요. 이쪽은 정정우 회장님, 그리고 저쪽은 정건호 사무장입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이 침묵에 휩싸였다. 더구나 사무장이라고 소개된 정건호의 셔츠 안에는 문신들이 가득했다. 가해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교장은 입술을 떨며 땀을 훔쳤다. 그 순간 뒤쪽에 앉아있던 유진이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 이 자리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가 곧 알게 될 것이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릎 꿇는 세상.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짜 현실은 영화보다 더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7살 유진에게 세상은 너무 차갑기만 했다. 엄마와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코를 막았다. 저기 또 왔다. 동사무소 냄새. 청소부 딸이래. 안 씻나 봐. 유진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창가 자리, 혼자만의 섬이었다. 담임 김선영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반을 지켰지만 이상하게 학생들 앞에서는 눈을 피했다. 퇴근 후 어두운 오피스텔 복도를 닦고 있는 정숙의 모습. 유진은 엄마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 새벽에 돌아온 정숙은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미안해, 유진아.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정숙을 보며 유진은 눈길을 돌렸다. 엄마, 나 먼저 갈게. 도시락 가져가야지. 됐어. 편의점에서 빵 살 거야. 정숙은 한숨을 쉬며 도시락통을 내려놓았다. 유진은 엄마의 실망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다. 알았어. 그냥 줘. 오늘만 가져갈게. 유진은 학교에 도착했다. 교실에서 윤서진이 친구들과 웃고 있었다. 자리에 앉는 유진을 향해 서진이 말을 했다. 얘들아, 오늘은 뭐 할까? 청소부 딸 놀이 어때? 그렇게 윤서진은 친구들과 함께 유진을 괴롭혔다. 수업이 끝나고 유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런데 도시락이 보이지 않았다. 순간 교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와, 이거 봐. 진짜 짠내 나는 도시락이다. 서진이 유진의 도시락 뚜껑을 열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친구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 냄새나. 이거 진짜 사람이 먹는 거야?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 유진은 조용히 다가가 도시락을 가져가려 했다. 하지만 서진은 도시락을 높이 들었다. 돌려줘. 어머, 말도 하네. 너 내가 학교 오지 말라고 했지? 너 같은 애랑은 같은 공기도 마시기 싫어. 유진은 도시락을 잡아당겼다. 밥과 반찬이 서진의 교복에 쏟아졌다. 순간 서진의 손이 유진의 뺨을 때렸다. 예상치 못한 강한 충격에 유진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입가에서 피가 비쳤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진의 발이 날아와 유진의 옆구리를 찼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첫 등교일부터 시작된 괴롭힘이었다. 책상에 악취제를 뿌리고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고 체육복을 훔쳐 화장실 변기에 담그고 그럴 때마다 서진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다음 날 교무실 김선영 선생님 앞에 정숙과 유진 그리고 서진의 부모가 앉아 있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양쪽 다 감정이 격했겠죠. 그래도 학생들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서진 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코웃음을 쳤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청소부 딸이 우리 애랑 같은 반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교육 환경이 이래서야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서진 아버지도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난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솔직히 수준 맞춰야죠. 국가복지 탓에 이런 일도 생기지. 돈 없어도 애는 낫더라고. 유진은 손을 꽉 쥐었다. 엄마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제발요. 우리 유진이는 먼저 그런 적 없어요. 얌전한 아이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제발. 선생님도 서진 부모도 아무 말이 없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유진아. 엄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유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학교를 뛰쳐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엄마는 아무 힘도 없잖아. 왜 나만 이런 집에서 태어난 거야? 집으로 돌아오자 불이 꺼져 있었다. 방 안에는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이 났다. 엄마 정신 차려봐.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열이라고 했다. 링거를 맞는 정숙을 바라보며 유진은 한숨을 쉬었다. 정숙의 지갑에서 병원비를 찾던 유진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4명의 남녀가 웃고 있었다. 뒷면에는 건호 오빠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이라고 적혀 있었다. 병원 복도. 유진은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혹시 건호 씨 맞으세요? 저는 정숙 씨 딸인데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숙이? 지금 어딘데? 서울중앙병원이요. 엄마가 쓰러져서 움직이지 마. 지금 당장 갈게. 1시간 후 숨가쁘게 달려온 건우가 병실 앞에 섰다. 그는 유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내가 정숙이 딸이구나. 많이 컸네. 병실은 적막했다. 침대 위에서 정숙이 눈을 떴다. 처음 보는 남자와 딸이 앉아 있었다. 건우 오빠가 여기 어떻게? 건우는 유진을 가리켰다. 지갑에 사진이 있었다더라. 내 딸이 전화했어. 많이 컸더라. 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궜다. 유진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 삼촌이 둘 더 있다고 했지?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한테는 너무 미안한 오빠들이야. 건우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놈들한테도 전화해서 오라고 할게. 몇십 년 됐지만 이젠 올 때가 됐지. 병실을 나서는 건우의 뒷모습이 흔들렸다. 유진은 그제야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왜 삼촌들과 연락을 안 했어?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잘못한 거야. 혼전 임신이라는 게 알려지고 집에서 쫓겨났어. 오빠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내가 도망쳤어. 널 혼자 키우는 게 내 선택이었어. 그날 밤 건우는 병원 옥상에서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앞에 고급 세단과 검정 SUV가 동시에 도착했다. 정장을 입은 기혁과 고급 시계를 찬 정우가 건우와 마주섰다. 병실 앞 복도에서 세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우리가 정숙이한테 너무했다. 이젠 뭐라도 해야지. 건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왔으니 됐지. 병실 문이 열리고 정숙은 놀란 얼굴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순간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우가 한 걸음 다가섰다. 정숙아, 우리 너무 늦게 왔다. 미안하다. 기혁도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이다, 정숙아. 보고 싶었다. 그동안 많이 찾아다녔어. 유진은 이 낯선 삼촌들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건우가 유진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제부터 너희는 오빠 셋이서 지킨다. 그날 밤 네 남매는 병원 근처 식당에 모였다. 유진은 처음 보는 삼촌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우는 중견그룹 회장이었고 기혁은 검사였다. 건우는 과거 조폭 생활을 청산하고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유진아, 미안하다. 내 존재를 알았어도 찾지 못했어. 정우의 목소리는 무겁고 깊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엄마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대요. 기혁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우린 끝까지 찾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유진아, 학교는 어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 유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학교에서의 괴롭힘, 엄마가 무릎 꿇은 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건우가 유진의 표정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었지? 솔직히 말해봐.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윤서진의 괴롭힘, 도시락 사건, 가해자 부모의 모욕적인 말들까지. 이야기를 들은 삼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우는 잔을 내려놓고 기혁은 눈을 감았다.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엄마가 쓰러진 거구나. 정우가 천천히 일어났다. 유진아,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법무팀을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10여 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부터 최우선 과제는 이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학교 측에 경고장을 보내고 관련자 모두 조사하세요. 한편 기혁은 지검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네, 기자님. 학교 폭력 사건인데 피해자가 제 조카입니다. 학교 측의 방관과 가해자, 부모의 행태가 심각합니다. 건우는 예전 조폭 시절 형제들을 만났다. 윤서진이란 학생 부모 회사 정보 다 뽑아.
학교 주변에도 사람 붙여 그날 저녁 학교 이사회에 압력이 들어왔다. 교장은 당황해 정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정우 회장님, 저희가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기억은 기자회견장에서 유진의 편지를 읽었다. 어린 학생이 이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학교는 방관했고 가해자 부모는 오히려 피해자를 더 모욕했습니다. TV를 보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저게 다 내 삼촌들이야? 그래, 유진아. 내 삼촌들이 널 지키고 있어. 건우는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로 향했다. 교장실 문을 열자 교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건호 씨, 오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건우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다. 반갑긴 뭐가 반가워. 내 조카가 폭력당하고 모욕당할 때 어디 계셨어요? 그게 저희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봐요, 교장 선생. 내가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인지 아세요? 난 조폭 출신이에요. 물론 지금은 바르게 살아. 하지만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건우는 계속해서 압박했다. 담임 교사부터 가해자 학생, 학부모까지 모두 조사할 겁니다.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한편 정우는 자신의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비서가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윤서진 부모의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수출이 주력입니다. 저희 계열사와 협력 업체들이 많아요. 정우는 냉정하게 말했다. 계약 철회 압력을 가하고 법적으로 문제없게 진행해. 기업은 교육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학교는 학교폭력 은폐 정황이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학교 앞에는 취재진들이 모여들었다. 가해자 부모는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 앞에 섰다. 저희는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은 병원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숙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인다. 유진아, 괜찮아?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건우가 병실로 들어오며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조카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정우와 기억도 차례로 병실에 들어왔다. 정우는 조용히 유진에게 말했다. 학교 전학 준비했어. 이제 새 출발할 수 있어. 기억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해자들은 모두 처벌받고 학교는 특별 감사를 받게 될 거야. 건우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유진아, 혹시 뭐 더 원하는 거 없어? 삼촌들이 다 들어줄 수 있는데. 유진은 삼촌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냥 이대로만 있어주세요. 학교 폭력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여론은 유진의 편이 되었다. 가해자 학생 윤서진은 등교를 중단했고 담임 김선영 선생님은 교육청 감사를 받았다. 건우는 담임을 직접 찾아갔다. 선생님, 학생을 왜 그렇게 방관했어요? 김선영은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그 학부모들의 압력이. 선생이 무서우면 어떻게 학생을 지켜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요. 김선영은 교육청에 자세한 경위서를 제출했다. 윤서진이 오랫동안 여러 학생을 괴롭혀왔지만 부모의 영향력 때문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정우는 가해자 부모의 회사에 더 큰 압박을 가했다. 협력 업체들이 하나둘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서진의 아버지는 정우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회사가 무너집니다. 정우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내 동생과 조카에게 한 말 기억나요? 돈 없어도 애는 낫더라고라고 했죠? 윤서진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정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동생은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매일 밤 청소일을 했어요. 그런 동생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기억은 교육청 고발장 외에도 인권위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학교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조사 결과 윤서진의 괴롭힘은 유진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진은 병원에서 퇴원한 엄마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다. 정우가 마련해준 아파트였다. 정숙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오빠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결국 받아들였다. 정수가, 이건 내 몫이야. 우리가 그동안 못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숙은 눈물을 훔쳤다. 오빠들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나도 일할 거야. 그동안처럼. 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오빠가 대기업 사장이야.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넌 우리 셋이 먹여 살려. 정숙은 미소 지었다. 아니야. 내 일이 부끄럽지 않아. 다만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고 싶을 뿐이야. 유진은 그런 엄마를 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더 이상 엄마가 부끄럽지 않았다. 가해자 부모는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문을 낭독했다. 유진은 TV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다.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아. 일주일 후 유진은 새 학교로의 전학을 앞두고 있었다. 전날 밤 엄마는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엄마, 난 엄마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 정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유진은 침대에 앉아 편지를 썼다. 삼촌들에게 주기 위한 편지였다. 엄마, 삼촌들, 나도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될게.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의 첫 등교일. 현관 앞에 세 대의 차가 나란히 서 있었다. 정우의 고급 세단, 기혁의 검은색 SUV, 건호의 스포츠카. 건호가 웃으며 말했다. 어떤 차 타고 갈래? 우리 공주님? 유진은 당황했다. 다 같이요? 삼촌들 다 바쁜데. 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다 일정 비웠어. 우리 조카 첫 등교인데. 기혁도 미소 지었다. 무슨 차를 타든 내 맘이야. 다 준비됐으니까. 유진은 건호의 스포츠카를 선택했다. 뒤로는 두 삼촌의 차가 뒤따랐다. 학교에 도착하자 여러 학생들이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건호는 교문 앞에서 유진의 어깨를 꽉 잡았다.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전화해. 알겠지? 정우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좋은 하루 보내. 오늘 저녁엔 다 같이 먹자. 기혁은 미소를 지었다. 유진아, 이제부터 너의 선택이 중요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결정해. 유진은 새 삼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교문을 넘었다. 처음으로 학교 가는 길이 두렵지 않았다. 새 학교에서의 첫 만남은 낯설었지만 유진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담임교사가 유진을 소개했다.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왔어요. 정유진 학생이에요. 유진은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수업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유진아, 너 혹시 그 뉴스에 나왔던. 유진은 미소로 답했다. 응, 맞아.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새로운 친구는 감탄했다. 대단하다. 용기 있게 맞서다니.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야. 가족이 있어서 가능했어. 그날 저녁 유진은 삼촌들과 엄마가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다. 정우는 와인 잔을 들었다. 우리 유진이의 새 출발을 축하해. 건우가 웃었다. 이제 아무도 우리 조카 못 건드려. 기혁은 조용히 물었다.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정숙은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3년 후 유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다. 법학과였다. 기혁 삼촌의 영향이 컸다. 정숙은 이제 대형 청소회사의 관리자가 되어 여러 직원들을 이끌고 있었다. 더 이상 늦은 밤까지 일하지 않아도 됐다. 정우는 여전히 그룹 회장으로서 더 큰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고 건우의 법률사무소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다. 기혁은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유진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청소년 인권단체의 대표가 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다. 정유진 대표님, 어떻게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되셨나요? 유진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저도 학교폭력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진 않죠. 그래서 제가 그 지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엄마가 무릎 꿇었을 때였어요. 당시엔 엄마가 미웠습니다. 왜 맞서 싸우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엄마는 저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버렸던 거라는 걸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결국 가장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유진은 대기실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정숙과 새 삼촌이 기다리고 있었다. 멋졌어. 우리 조카 건우는 엄지를 치켜 세웠다.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될 거야. 기혁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법학과 공부는 어때? 힘들진 않아?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삼촌처럼 좋은 검사가 될 거예요.
정숙은 딸을 꼭 안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엄마, 울지 마. 기쁨의 눈물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정말 기뻐.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가 지나가면 더 밝은 햇살이 비칠 것이다. 유진의 삶도 그랬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이제는 환한 빛 속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유진은 문득 생각했다. 자신이 한때 그토록 원했던 것은 그저 이런 평범한 행복이었다는 것을. 유진은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처럼 든든한 지원군을 갖게 되기를,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고마워요, 엄마. 삼촌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유진의 앞날도 그 별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가끔은 말보다 눈빛 하나가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삼촌들의 등장은 무릎 꿇은 엄마 대신 세상을 향한 한마디였을지도 모르죠.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만약 가족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